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남자 속 핵심 인물 5명을 한 번에 파헤쳐보는 종합 분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강백호, 오장미, 정숙희, 채화영, 그리고 강준호. 이 5사람의 서사가 어떻게 따로 굴러가다가 결국 하나로 충돌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드라마의 중심, 정숙희부터 살펴볼게요. 정숙희는 고아 출신에서 시작해 재벌과 숨겨진 친딸로 밝혀지는 누가 봐도 신데렐라형 서사를 따라가는데요. 그런데 이 캐릭터 절대 그냥 운 좋게 신분이 상승하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기억을 되찾은 이후로는 스스로 복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정말 입체적인 행동형 캐릭터로 변신하거든요. 정숙희는 드림그룹 후계자 마동석과 결혼을 꿈꾸지만 신분 차이로 인한 반대와 채화영의 계략이라는 이중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임신한 쌍둥이를 품은 채 잠적하게 되는 이 시점부터 정숙희는 이야기의 피해자 위치에 고정되는데요. 출산 직후 딸 하나를 빼앗기고 폭행당한 뒤 감금되는 장면은 캐릭터가 겪을 고난의 최저점을 보여줍니다. 폭포에서의 추락과 그로 인한 기억상실은 이후 30년간 그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서사의 출발점이 되죠. 기억을 잃은 정숙희는 자신이 키운 딸 오장미 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가해자였던 채화영과 다시 얽히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정숙희는 서사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진실을 모르는 인물로서 극적 아이러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시청자는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 정숙희 본인만 모르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면서도 그 긴장감이 또 다음 회를 보게 만드는 힘이 되죠. 설인의 죽음과 관련해 정숙희가 기억을 완전히 회복하는 장면, 이게 정숙희 서사 전체의 분기점이에요. 30년 전 잃었던 기억이 친딸의 장례식에서 가해자를 마주한 순간 한꺼번에 돌아오는 설정. 정말 소름 돋는 구성이었죠. 이 지점부터 정숙희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가는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인물로 완전히 바뀝니다. 기억 회복 이후 정숙희는 청소부로 위장해 잠입하거나 인도인 알리 회장으로 변신해서 투자자로 가장하는 등 정말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이 구간은 정숙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노하는데 그치지 않고 치밀한 위장과 함정을 설계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 묘사되는 시기예요. 가해자의 알레르기 같은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그녀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알리 회장으로 위장한 정숙희를 마 회장이 알아보는 장면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녀가 마 회장의 친딸임이 밝혀지는 과정까지는 정숙희 개인사의 또 다른 핵심 반전이에요. 어릴 적 베네쩌고리의 수노인 문희를 떠올리며 자신의 출생을 자각하는 장면은 정숙희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그려집니다. 친부와의 눈물의 재회는 그녀의 신분 상승과 동시에 복수의 정당성과 자원재산, 지분을 부여하는 전환점이 되죠. 친부와 손을 잡은 정숙희는 채화영을 직접 대면해서 차갑게 맞서며 넌 사람보다 돈이 먼저지라고 단언하는데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가해자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인물로 완성된 거예요. 이 시기 정숙희는 마 회장, 오장미와 함께 신문팀을 구성해서 가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가담하면서 복수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 단위의 협업으로 확장됩니다. 30년 만에 살아 돌아온 마동석과의 재회는 정숙희 서사의 감정적 정점 중 하나예요. 정말 동석 씨 맞냐, 꿈 아니냐는 대목,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은 1단계에서 시작된 비극, 즉 연인과의 강제 이별이 정확히 봉합되는 구조적 회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재회 이후 정숙희는 복수극의 든든한 동반자를 확보하게 되죠. 죽은 딸 설인의 생전 녹음을 듣고 채화영의 목덜미를 잡으며 내가 우리 설인이를 죽였어라고 절규하는 장면. 이건 정숙희의 모성과 복수심이 가장 직접적으로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단순한 전략적 복수를 넘어서 캐릭터의 감정적 동기가 서사의 표면으로 다시 떠오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정숙희의 전체 서사는 피해자 무지한 생존자 각성한 복수자 신분을 회복한 전략과 완성된 복수자의 5단 구조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청년기와 중년기에 각각 한 번씩 가해자에게 당하고 2번 모두 복수로 응답한다는 점에서 서사적 대칭이 정말 탄탄하게 짜여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강백호인데요. 이 인물, 처음엔 그냥 법무팀 변호사 겸 로맨스 남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드림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던 인물이에요. 강백호는 오장미와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해프닝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특별한 비밀이나 음모와는 무관한 평범한 로맨스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강남봉의 아들이라는 설정만 알려져 있고 본인도 자기 출생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 평온함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완전히 깨지는데요. 강백호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그가 단순한 로맨스 남주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야 하는 인물로 변모하는 첫 번째 전환점인데요. 이때 오장미에게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호감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입양 당시 지니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한 두꺼비 문양이 마대창 집안의 금수저와 동일하다는 사실. 강백호의 서사는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드림그룹과 연결되는데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드림그룹 핵심 인물들과 얽혀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는 거죠. 강백호는 자신의 금두꺼비를 들고 마 회장을 찾아가 과거 화재 사고와 조부 최명철의 관계를 묻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 회장은 강백호가 자신의 옛 절친한 친구의 손주, 즉 자신이 그토록 찾던 인물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지만 곧바로 진실을 밝히지는 않아요. 강백호는 한동안 조부와 마 회장이 원수 관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오해 속에서 괴로워하는데요. 이 답답함이 다음 회를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었죠. 채화영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구간에서 강백호는 오장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리바이 증거를 들고 채화영과 강준호를 직접 압박하고 채화영이 히스테리를 부려도 절대 굴하지 않고 오장미를 감싸려. 이 시기 강백호는 단순한 법적 조력자를 넘어 오장미에게 심리적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인물로 자리잡습니다. 강백호는 자신이 화재로 세상을 떠난 조부의 손자이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드림그룹 최대 주주 최하준이라는 사실을 직접 밝힙니다. 이 폭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 강백호 개인적으로는 잃어버렸던 진짜 신분과 막대한 자산을 회복하는 인생의 정점이고요. 둘째, 드림그룹 경영권 구도 전체를 뒤흔드는 핵심 동력이 되어 오장미 정숙희의 복수극에 실질적인 무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태어난 날이라는 그의 대사, 정말 명장면이었죠. 법무팀 변호사라는 전문성을 살려 강백호는 후반부에서 핵심 전략가로 활약합니다. CCTV와 영수증을 대조해 물증을 확보하고 핵심 증언자였던 간호사를 끝까지 추적하고 AI 음성 조작 심리전에도 가담해서 자백을 유도하죠. 채화영에게 비리 폭로와 반대표 행사를 무기로 압박해서 오장미를 석방시키는 것도 강백호예요. 그는 감정적으로 격분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무너뜨리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강준호에게 진실을 알리려 하지만 믿지 않는 상황도 겪고 신혜란을 보호하려 애쓰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분투합니다. 후반부에는 오장미와 함께 채화영의 뒷배 세력을 직접 무너뜨리는데 주력하고 결국 마대창 회장의 폭로 국면에서 그가 쌓아온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승리에 기여하게 되죠. 강백호의 서사는 평범한 로맨스 주인공 정체성 혼란 단서 발견 보호자 신분 회복 전략가 승리에 기여하는 인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정숙희나 오장미가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복수에 나서는 반면 강백호는 증거와 법적 절차라는 제도적 무기로 가해자를 압박하는 차별화된 복수 방식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오장미예요. 정숙희가 키운 딸이자 알고 보니 마 회장의 진짜 핏줄인 손녀이기도 한 인물인데요. 오장미는 강백호와의 로맨스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채화영 측의 표적이 되면서 점점 음모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쌍둥이 동생 마설인의 존재,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오장미의 서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데요. 마설인이 가스라이팅 끝에 숨지는 사건을 목격하면서 오장미는 채화영을 향해 직접 분노를 터뜨립니다. 설인이 내가 죽인 거지, 살인마야라는 대목은 오장미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죠. 이때부터 오장미는 강백호와 함께 본격적인 증거 수집과 복수 작전에 뛰어듭니다. 채화영이 진홍주를 이용해 오장미를 불러내고 그 사이 마 회장이 피습당하는 타이밍을 맞춰서 오장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장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오장미의 절규, 전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요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오장미가 강백호의 도움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풀려나면서 오히려 그녀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죠. 석방된 오장미는 채화영의 돈줄을 끊기 위해 직접 움직입니다. 채화영이 숨겨둔 비자금을 찾아내 보육원에 기부해버리는 장면, 정말 시원하지 않았나요? 소유권조차 주장 못하게 만드는 똑똑한 한 수였죠. 이후로도 오장미는 AI 음성 조작 기술을 활용한 심리전을 직접 설계하는 등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전략가로 완전히 변모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오장미는 단상 위에 올라서서 저는 마서린이 아닙니다. 서린이의 쌍둥이 언니 오장미입니다 라고 직접 밝히는데요. 이 장면은 그녀가 그동안 숨겨야 했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해방의 순간이자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결정타가 됩니다. 오장미의 서사는 로맨스의 주인공 음모의 표적 분노한 목격자 억울한 누명의 피해자 반격의 설계자 진실을 직접 밝히는 인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강백호의 제도적 무기와 정숙희의 모성적 분노 사이에서 오장미는 둘을 잇는 행동력과 영리함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갈등의 근원, 채화영이에요. 야망에 눈이 멀어 가족도 사람의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 메인 악녀죠. 채화영은 처음부터 정숙희를 향한 질투와 드림그룹에 대한 욕망으로 모든 비극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임신 스캔들을 조작하고 거짓 결혼 기사를 내고 정숙희를 시골 별장으로 유인해 감금하는 과정까지 그녀의 악행은 이야기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묘사돼요. 기억을 잃은 정숙희와 재회한 뒤에도 채화영은 진실을 은폐하며 30년을 버텨내는데요. 마서린을 친딸로 키우고 정숙희의 목걸이를 가짜로 바꿔치는 등 치밀한 은폐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욕망이 클수록 그녀의 거짓도 점점 더 정교해져야 했고 결국 그 무게가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로 이어지죠. 마서린을 가스라이팅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뒤에도 채화영은 죽은 서린을 오장미로 위장해서 드림그룹의 명예를 지키려 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녀의 비정함이 정점을 찍는데요. 자기 손으로 키운 딸의 죽음 앞에서도 회사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은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정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도 채화영은 절대 순순히 무너지지 않아요. 증거를 불태우고 명동 사체를 끌어다 쓰고 가짜 음성으로 상대를 속이고 오장미에게 살인미수 누명을 씌우는 등 끝까지 발악하는데요. 심지어 자신을 도왔던 강남봉조차 걸리적거리기만 한다며 버리는 장면에서는 채화영에게 인간관계란 처음부터 끝까지 도구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결국 마동석 마틴장의 정체가 드러나고 초소형 카메라에 담긴 폭행 증거, 강남봉의 통화 녹음,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단절까지 겹치면서 채화영의 보호막은 차례로 무너집니다.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마동석이 그녀의 모든 비리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장면은 30년에 걸친 거짓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지는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죠. 채화영의 서사는 욕망에 의한 가해자 30년의 은폐자 친딸조차 도구로 쓰는 비정한 인물 끝까지 발악하는 궁지의 악역 모든 게 무너지는 몰락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드라마의 모든 갈등은 결국 채화영의 욕망에서 시작됐고 그녀의 몰락이 곧 다른 네 인물 모두의 서사적 완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준호예요. 스타 셰프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채화영과 이강혁 사이에서 태어난 비밀의 산물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거짓 위에 인생을 쌓아 올린 인물이죠. 강준호는 채화영의 친아들로 처음부터 마동석의 아들로 위장된 채 살아온 인물입니다. 스타 셰프로서의 성공도 강남봉 집안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사실은 모두 채화영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쌓아 올린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데요.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마서린을 유혹하고 가스라이징하는 등 어머니의 악행에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강혁과 채화영의 격렬한 대화를 엿들으며 강준호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마동석이 아니라 이강혁이라는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극도의 배신감과 수치심에 휩싸인 준호가 집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폭주하는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죠. 채화영이 손을 잡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만 준호는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칩니다. 이 장면은 강준호가 단순한 가해자 측 인물이 아니라 그 역시 거짓의 피해자였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진실을 알고도 강준호는 곧바로 채화영을 떠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지하실에 감금됐다는 사실을 알자 모자를 눌러쓰고 몰래 잠입해 채화영과 이강혁을 구출하는 데 직접 가담하죠. 어머니 라고 부르며 부축하는 장면은 모든 진실을 알고도 끝내 끊어내지 못하는 모자 관계의 비극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강백호가 증거로, 정숙희가 분노로, 오장미가 전략으로 채화영을 압박하는 동안 강준호는 정반대로 그녀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강준호 역시 완전히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아요. 백호의 방에서 발견한 금두꺼비와 백호의 알레르기 체질을 보고 백호가 채화영이 과거에 낳았던 마동석의 진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습니다.
이강혁을 직접 찾아가 압박하는 장면에서는 그가 단순히 어머니 편에만 서 있는 인물이 아니라 진실 자체에 집착하는 면모도 함께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채화영, 이강혁을 향해 당신들이 내 부모라는 게 끔찍하다고 내뱉는 장면은 강준호 서사의 또 다른 정점이에요. 동시에 드림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검은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대목이 흥미로운 건 강준호가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그 분노를 정의가 아니라 욕망으로 풀어내려 한다는 점이에요. 가해자의 피를 물려받은 인물이 가해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셈이죠. 후반부에서 강준호는 채화영과 이강혁이 살인에 연관됐다는 강백호의 경고를 듣고도 처음엔 증거도 없이 누명을 씌우냐며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혜란이 위험하다는 사실, 그리고 김범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강준호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데요. 결국 이강혁과 채화영에게 김범석을 죽였습니까? 내가 죽어도 당신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겠지라고 직접 추궁하는 장면은 강준호가 비로소 가해자 가족의 굴레에서 한 발짝 벗어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어요. 강준호의 서사는 거짓 위에서 자란 인물 친부의 진실을 알고 무너짐 그래도 끊어내지 못하는 모자 관계의 의심과 욕망의 양면성 뒤늦은 추궁과 균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른 네 인물이 명확하게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나뉘는 데 비해 강준호는 가해자의 아들이자 동시에 거짓의 피해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서 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에서 가장 모순적이고 안타까운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인물 한 명 한 명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먼저 이 드라마의 가장 근본적인 축, 정숙희와 채화영의 관계인데요. 이 둘의 대립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니라 빼앗긴 자와 빼앗은 자의 구도라는 점이에요. 채화영은 정숙희가 가진 것, 즉 마동석의 사랑과 그로 인한 신분 상승의 기회를 빼앗기 위해 모든 걸 설계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채화영이 정숙희에게서 빼앗은 게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자식이었다는 점이에요. 쌍둥이 중 한 명을 강제로 빼앗고 나머지 한 명조차 죽음에 이르게 만들면서 채화영은 정숙희의 모성 자체를 두 번이나 짓밟은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30년 후 재회했을 때 정숙희가 기억을 잃은 상태로 채화영을 마주하는 장면들은 시청자에게 묘한 긴장감을 줘요. 가해자는 모든 걸 기억하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비대칭적 구도. 이게 바로 극 초반부의 서스펜스를 끌고 가는 핵심 장치였죠.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 순간부터는 이 비대칭이 완전히 역전돼요. 이제는 정숙희가 모든 걸 알고 채화영은 정숙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특히 정숙희가 청소부로 알리 회장으로 위장하며 채화영의 일상에 잠입하는 장면들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역전을 보여줘요. 한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감시하고 통제했던 구조가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시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구조로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자몽 알레르기를 이용한 역공이라든가 위장 신분으로 직접 대면해 굴복시키는 장면들은 이 역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지점은 모성이에요. 정숙희가 죽은 딸의 음성을 듣고 채화영에게 절규하는 장면, 이건 복수가 아니라 가장 순수한 분노와 슬픔의 표출이거든요. 반면 채화영에게 모성이란 처음부터 도구였죠. 마서린을 친딸로 키운 것도 결국 신분 세탁과 안정적인 위장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의 대립은 결국 모성을 도구로 쓴 자와 모성을 두 번 빼앗긴 자의 충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이 드라마의 로맨스 축, 강백호와 오장미의 관계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둘의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사랑에 빠진다는 전개가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알아보고 채워주는 과정으로 그려진다는 점이에요. 오장미는 정숙희가 키운 딸이지만 동시에 친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자라난 인물이에요. 강백호 역시 입양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되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처음부터 결핍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만난 셈이죠. 백화점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장치로 끝나지 않고 점점 깊은 신뢰관계로 발전하는 건 바로 이 결핍의 공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백호가 오장미에게 외로움을 토로하는 장면, 그리고 오장미가 그 외로움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장면은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채화영에 맞서 싸우는 모든 행동의 정서적 기반이 됩니다. 단순히 사랑하니까 돕는다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한다는 더 단단한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관계에서 특히 인상적인 건 강백호가 보여주는 보호의 방식이에요.
채화영이 히스테리를 부릴 때도 내 여자한테 손 하나 까딱하기만 해라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장면들은 단순한 로맨스적 클리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장미가 그동안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조건 없는 보호를 상징해요. 정숙희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친부 마 회장은 부재했고 동생 설이는 오히려 화영의 손에서 자란 상황에서 오장미에게 강백호는 처음으로 등장한 무조건적인 내 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장미가 살인미수 누명을 쓰고 체포됐을 때 강백호가 보여준 태도도 의미심장해요.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보다 최대한 빨리 구해주겠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움직이는 모습은 그가 오장미를 사랑하는 방식이 곧 그의 정체성법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신분을 회복한 최하중과 일치한다는 걸 보여줘요. 결국 이 둘의 관계는 사랑이 곧 서로를 지키는 무기가 되는 구조로 완성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짚어볼 관계는 강준호와 채화영, 이모자 관계예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슬픈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채화영에게 강준호는 자신의 거짓을 완성시켜주는 증거였어요. 마동석의 아들로 위장된 강준호의 존재 자체가 채화영이 30년간 쌓아온 거짓 신분의 핵심 기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채화영은 진짜로 강준호를 사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하실에서 탈출한 뒤 준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아들 준호야 라며 다급해하는 장면, 이건 연기라기보다 진짜 모성의 발현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강준호의 비극을 더 깊게 만들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그 사랑이 시작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 친부가 마동석이 아니라 이강혁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강준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욕망과 거짓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받았다는 사실과 그 사랑이 가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동시에 진실이라는 점, 이게 강준호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준호가 보이는 행동들이 일관되게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당연해요. 진실을 알고 분노하면서도 어머니를 구하러 직접 지하실까지 잠입하고 채화영과 이강혁을 추궁하면서도 완전히 손을 놓지는 못하죠. 이건 캐릭터가 일관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계가 진실 하나로 단번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강준호와 채화영의 관계는 다른 네 사람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만들어내요. 정숙희와 채화영은 적대, 강백호와 오장미는 신뢰로 묶여있다면 강준호와 채화영은 사랑하지만 끊어내야 하는 가장 복잡한 감정의 영역에 놓여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캐릭터 얘기에서 벗어나서 이 드라마 자체의 구조에 대해 짚어볼게요. 첫 번째, 남자가 보여주는 서사 장치들. 사실 한국 막장 1일 드라마의 전통적인 클리셰를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데요. 출생의 비밀, 기억상실, 쌍둥이 분리, 재벌가 후계 다툼, 유전자 검사, 결정적 증거 녹취록 CCTV까지 거의 모든 장르적 장치가 한 작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단순한 클리셰의 나열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각 장치가 인물의 감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기억상실이라는 클리셰는 단순히 극을 질질 끌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정숙희가 무지 속에서도 살아남는 인물이라는 캐릭터성과 결합돼 있고, 출생의 비밀은 강백호에게는 신분 회복으로, 강준호에게는 존재의 붕괴로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활용되거든요. 같은 장르적 장치라도 인물에 따라 정반대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구성, 이게 바로 이 드라마가 단순한 클리셰 모음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드라마가 복수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통 막장극에서는 복수가 한 가지 방식의 신분 역전 후 응징으로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정숙희의 직접적 대면, 강백호의 법적 절차, 오장미의 전략적 함정이라는 세 가지 다른 복수 방식을 동시에 진행시켜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다음엔 어떤 방식으로 채화영을 무너뜨릴까라는 기대를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매회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는 핵심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이 다섯 인물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싸우면서도 결국 서로를 완성시켜준다는 점이에요. 정숙희는 모성과 직접적인 감정적 대결로 채화영에게 맞서고요. 강백호는 법과 증거라는 제도적 무기로 압박합니다. 오장미는 그 둘 사이에서 행동력과 영리함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역할을 하고요. 채화영은 이 모든 인물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대한 장애물이자 동력으로 기능하죠. 그리고 강준호는 가해자의 핏줄이면서도 동시에 거짓의 피해자라는 독특한 위치에서 이 구도를 흔드는 변수 역할을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복수와 갈등의 방식이 인물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정숙희는 위장과 잠입, 직접 대면이라는 몸으로 부딪히는 방식을, 강백호는 증거와 경영권이라는 제도로 압박하는 방식을, 오장미는 그 중간에서 영리한 전략으로 허점을 찌르는 방식을 보여주거든요. 반면 강준호는 끊어내고 싶으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내부의 균열이라는 전혀 다른 축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무기와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한 명의 거대한 악역을 향해 혹은 그 악역의 그림자 안에서 함께 흔들리는 구조, 이게 바로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을 끝까지 붙잡아두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5인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정숙희는 피해자에서 복수자로, 강백호는 변호사에서 재벌 후계자로, 오장미는 로맨스 주인공에서 진실을 밝히는 전사로, 최화영은 욕망의 설계자에서 몰락하는 악역으로, 그리고 강준호는 거짓 위의 인생에서 균열을 마주하는 인물로 이렇게 5가지 궤적이 한 편의 드라마 안에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5인물을 한 번에 비교해보니 드라마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으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